예, 안녕하십니까. 오후 섹션 기상, 임업, 농업, 융합기술 세미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반기술실장 장명도입니다. 저희 기술원에서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연계해서 기상 세미나를 마련해서 총 4개 과제에 대해서 기상 세미나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4개의 과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발표자분께서 두 분께서 지금 대전에서 올라오시는 중인데,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좀 발표 순서를 좀 그렇게 좀 바꿔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자료에는 첫 번째 스마클 송대하 대표님께서 해주시고요. 두 번째 발표는 네 번째로 되어 있는 에코브레인의 서인선 박사님이 해주시고, 세 번째 발표는 국립식량과학원의 박진기 박사님, 네 번째는 한국환경연구원의 최유라 박사님, 이런 순서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 발표에 대해서 스마클 송동화 대표님께서 산림 분야 기술 융합형 미세먼지 저감 및 유해 성분 제거 기술의 개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산림 분야 기술 융합형 미세먼지 저감 및 유해 성분 제거 기술에 대한 소개를 맡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산림 쪽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하는 기술을 개발했던 것은 사실 산림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데 소스냐 또는 싱크냐 뭐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실제로 이제 산림이 미세먼지들을 흡착하거나 제거하는 뭐 그런 역할들도 분명히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또 도시민들에게 이렇게 생태계 서비스 차원에서 그늘도 제공하고 또 주변의 생물들과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제공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런 도시 숲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좀 같이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뭐 그런 기술로 또 기술을 융합시켜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들을 임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간단하게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예도 하나 보여드리고, 그런 것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기술 개발이 필요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추가 연구를 또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가 연구를 하는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 따른 기대 효과 뭐 이런 내용으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세먼지는 뭐 지금 또 겨울이 되면 또 중국에서 이렇게 날아오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또 국내 그런 산업 활동을 통해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외부의 기인인지 아니면 자체 기인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서울대학교 연구팀하고 같이 저희가 진행하면서, 저는 이제 그 연구와 더불어서 뭐 도시 숲이나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같이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작업들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 연구에 따르면 이제 그러니까 숲 외부에서 그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양이 한 80% 이상이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산림은 미세먼지의 또 싱크로서 역할도 사실은 하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도시 숲과 연계한 그런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만들어서 보급을 하게 되면 열악한 조건일 때,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굉장히 나빠질 경우에는 사실 야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또 야외 운동에 대한
욕구들을 일정 정도 좀 채워드릴 수 있는 그런 접근들이 가능한 기술들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야외에다가 뭐 그런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그 엄청난 그 야외 대기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기는 참 뭐 실질적으로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그 주변에 그 장치가 설치되어져 있는 곳이라든지 마치 이제 그 그늘 쉼터 같이 쉼터에서 잠시 그 더위를 식혀가는 그런 그 개념처럼 잠깐 머물러서 이제 거기에서 그 조금 쉬어갈 수 있는 뭐 그런 접근을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제가 접근하는 방법인데, 그 과정에서도 보면 미세먼지를 필터를 교환하는 형태로 접근하게 되면 사실 그 유지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자연적인 에너지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그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접근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접근들이 실제 그 대기 수분을 응축시키고 그 응축된 물을 활용해서 미세먼지 공기와 이렇게 접촉시키는 뭐 그런 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 뭐 우리 상식적으로 이제 대기의 내 수분은 굉장히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수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접근들을 함에 있어서 열전 소자라고 하는 그런 그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면은 뜨거워지고 전류로 흐르게 되면 한쪽 면은 뜨거워지고 다른 쪽 면은 차가워지는 그런 열전 소자를 이용하면 사실 이제 온도 조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용이해집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저걸 적용해서 시제품을 만들어 본 결과 그런 온도 제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용이하지만 저 열전 소자 자체의 그 에너지 효율이 좀 상당히 좀 낮아서 에너지 소비량들이 좀 많다라고 하는 저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서 또 그것을 개선하는 그런 접근들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기 중에 있는 그 대기 온도와 대기 습도 값을 알면 그 값으로부터 이슬점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이슬점이라고 하는 이슬점의 그 온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슬점 온도 내외로 표면을 낮추게 되면 대기 내에 있는 수분이 이제 그 물로 이렇게 응축이 되기 때문에 그 온도 이슬점을 계산하고 그 이슬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표면 온도를 제어를 해주면 이제 대기 수분이 응축될 수 있는 그런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오존이라고 하는 것이 유해 물질이라든지 또는 VOC라든지 뭐 이런 또는 뭐 삭스나 낙스까지도 사실은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저감할 수도 있고 미생물 같은 것들 소독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존 발생이 가능한 음이온 램프라고 하는 그런 램프를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용량인데 뭐 한 10와트 내외의 그런 전력으로도 오존 발생을 유도할 수 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유해 물질이든 또는 미생물이든 뭐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이제 결합하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촉매 산화라고 해서 UV와 그 이산화티탄을 같이 결합시키면 기존의 오존보다도 사실은 더 그 산화력이 뛰어난 OH 레디칼, 수산화 레디칼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같이 적용하게 되면 그 효과는 더 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적용도 같이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수분 응축 대기 중에 있던 수분을 습도를 물로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활용해서 다시 미스트 형태로 이렇게 공기와 부딪힐 수 있도록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그 미스트를 굉장히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또 부딪히게 만드는 그런 그 가능성들도 높일 수 있습니다만, 또 그렇게 되면 그만큼 또 에너지는 많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일단 0.15mm 정도의 인공안개를 분사시킬 수 있도록 해서 그것들과 공기와 접하게 하고, 그것이
이제 미스트를 형성을 하게 된다면 미스트와 부딪혀서 미세먼지 입자들이 커지면 그 응집되거나 또는 이렇게 침적될 수 있는 그런 접근이 가능토록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미세먼지 쪽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미세먼지들이 계속해서 붙어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그게 제거되게 될 텐데 붙어 있는 역할을 하게 만드는 데 사실 물기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기 자체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그냥 일반 물을 사용하면 사실은 그 물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증발이 이루어지는데 흡속성 물질이라고 또는 이렇게 물을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글리세린이나 프로필렌 글리콜 같은 그런 물질들을 활용하게 되면 물이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그 표면에 멈추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미세먼지를 얼마나 제거하는지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건 환경부 과제로 다시 그 수행됐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차량 표면에다가 그렇게 프로필렌 글리콜과 글리세린이 혼합된 그 용액을 활용해서 도포해서 차량을 주행시켰을 때 뭐 한 100km 이상의 주행을 해도 사실 표면에 그대로 물기들은 존재하고 또 그것이 미세먼지를 잡아서 실제로 황사가 많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그 미세먼지가 부착되어서 있는 것들을 저희가 샘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물질들을 활용하게 되면 미세먼지를 물과 함께 같이 이렇게 이용한다면 굉장히 효율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안개를 분사시키는 물론 단순한 그 기능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이제 내부에는 미세먼지 공기들이 지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광화학 반응들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도 내부에 탑재시키고 외부에는 이제 태양광 발전 같은 그런 에너지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제품을 만들었고 이것을 이제 그 양재 시민의 숲하고 청담 도로공원 그리고 홍릉 국립산림과학원 내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봤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그 실제 그 시간이 되면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분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현장에서 설치하고 관련된 시연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관련 그 추가적인 연구로서 현장에 설치되어져 있는 그런 그 제품의 그 실질적인 그 야외에서의 효능이 있겠는지 하는 부분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바람 장미를 분석하고 그 주풍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미세먼지 측정 장비들을 배치시켜서 관련된 그 안개 분사가 동작이 되는 시점과 그렇지 않은 시점들을 비교해서 연속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게 오픈된 공간에서 그 실제 분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뭐 드라마틱하게 그 미세먼지 농도를 떨어뜨린다든지 뭐 하는 그런 것들은 기대하기 힘들었고요. 대신에 이제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PM 2.5나 PM 10 또는 PM 2.5 대비 그 PM PM 1.0 대비 PM 2.5의 레이시오 같은 것들 분석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입자가 큰 물질로 전환이 되는 그런 큰 입자로 조금씩 바뀌는 그런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스트 입자와 작은 미세먼지들이 서로 부딪혀서 약간의 큰 입자로 증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가능성들은 저희들이 좀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그 제품은 실제로
미스트를 분사할 때 그 분사되는 물을 대기 수분을 가지고서 응축해서 접근하기는 좀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양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그 보완해 가고 있는 중이고, 지금 그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상수도를 연결시켜 놓고 시기가 되면 그 상수도를 활용해서 이렇게 분사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수분 응축 장치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펠티어를 활용해서 실제 표면을 그 이슬점 이하로 제어할 수 있도록 제어 장치와 결합시켜서 해당되는 시제품을 만들고 관련한 연구를 또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실제 내부에 이제 그 펠티어의 그 차가워지는 면 부분에 온도를 감지하기 위해서 온도 센서를 탑재를 하고, 그리고 외부에는 이제 대기 온습도의 그 값을 읽을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대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기의 온도와 그리고 습도 부분을 읽게 되면 이슬점의 온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이슬점의 온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펠티어의 그 동작을 지속시키고, 일정한 이제 온도가 도달이 되면 다시 그래서 컷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펠티어 소자가 그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이제 좀 최적 제어 컨셉으로 이렇게 접근을 함으로써 일정 정도 그 에너지 소모량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접근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그 수준의 그 이슬점 온도까지 온도를 떨어뜨리는 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좀 현재도 좀 많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다시 그 다른 접근들을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도 좀 이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 장치를 개발한 것이 공기와 수분만 응축시켜서 공기와 부딪히게 만드는 그 응축되고 있는 표면에 공기가 부딪히게 만들었을 때에 미세먼지의 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하는 것을 저렇게 그 내부 챔버를 만들어 가지고 시험을 진행을 해본 결과 그 구동하기 전과 구동하기 후에는 그 평균 질량 농도가 한 10에서 한 7, 8%의 내외는 그냥 단순히 그 수분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면에 공기를 부딪히는 것으로도 이제 그 정도의 효과는 사실은 있었고요. 이제 저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부딪히는 면을 증가시키고 쉽게 말하면 표면적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또 일정 정도 뭐 흡수할 수 있는 필터들과 결합시키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수분을 응축시킴과 동시에 또 응축된 수분과 대기를 오염된 공기와 부딪히게 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렸던 응축, 침전, 침강 뭐 이런 그 작용들이 이루어져서 일종의 스크루빙 현상이 벌어질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냉각 제습 방식이라고 하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혹시 제습기라고 하는 것을 쓰시고 계실 텐데, 거기에 그 제습기의 구조를 보면 한쪽은 그 냉각을 시키고 다른 쪽은 그 냉각시키기 위해서 한쪽을 좀 한쪽 면이 결국은 한쪽에서는 열을 흡수하고 한쪽은 열을 내뱉을 수 있는, 그러니까 바깥으로 열이 방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가 서로 결합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 그 냉각되는 부위가 굉장히 과하게 냉각이 되고, 냉각된 다음엔 다시 재가열시켜서 그 열이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형태로 지금 현재의 제습기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목적 자체가 그냥 습기만 제거하겠다라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냉각되는
그 부분이 이제 그 정발기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시 열이 또 방출되는 부분이 응축기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사이에다가 제습 장치라고 제습 필터라고 하는 것들을 장착을 해놓으면 냉각 그 부분을 지나면서 습기가 제거가 되지만 그렇게 제거되지 않은 습기들은 다시 데시칸트 필터라고 하는 데에서 일정 정도 다시 그 트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습제에 의해서 습기가 다시 한번 제습이 되면 이제 그 더 깨끗해진 그리고 습도가 낮은 그 부분들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다시 거꾸로 그 응축기에서 다시 그 제습 그 필터를 거쳐서 제습 정발기 쪽으로 다시 그 공기 흐름 방향을 반대로 제어를 하게 되면 데시칸트 필터에 트랩되어져 있던 습기들이 다시 열에 의해서 다시 수분을 방출하게 되면 응축기가 다시 그것을 잡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뭐 저런 구조로 가게 되면 기존의 것과 훨씬 더 효율적이면서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모량도 줄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관련된 그 제품을 진행을 하고 있고 관련된 특허를 지금 현재 출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제품으로는 이제 여기 평면 형태로 해서 이런 구성을 했을 때 적절하게 그 가동이 되겠는지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것의 그 효율을 상대적으로 이제 적은 공간에서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라운드진 U자형의 형태로 정발기와 응축기를 다시 제조하고 그 사이에 U자형의 실리카겔이라고 하는 또 그 제습력이 뛰어난 그리고 사실은 내부 표면이 굉장히 표면적이 타공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이제 미세먼지를 걸를 수도 있고 오염물질을 이렇게 흡착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해서 관련된 그 제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연구 과제를 지원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인 상황에서 이제 그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최종적으로 지금 U자형으로 물론 아까 그 사각형 형태도 뭐 같이 분석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U자형 형태로 하게 되면 훨씬 더 그 효율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이제 그 효율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별도의 그 챔버를 만들고 외부에서 미세먼지 발생 장치를 거쳐서 일정한 일정한 농도를 유지한 공기를 주입시킨 상태에서 그 저희가 제작한 측정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그 미세먼지가 저감되는 양들을 정량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접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아까 이제 얼핏 그 수분의 그 수분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분의 상태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사용되고 있는 프로필렌 글리콜이나 글리세린을 자동으로 또 그 아까 그 데시칸트 필터라고 하는 쪽으로 또는 그 이베포레이터 정발기 쪽으로 이게 분사되어서 상대적으로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추가적으로 지금 진행하고자 이 관련된 캔 제작도 뭐 진행을 했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현장에다 적용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사람들이 머물러서 좀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저희는 이제 그 쉼터 형태로
최종적인 그런 그 설치 모습은 패시브 심층 형태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서는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들을 동시에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설계가 진행된 1차적인 설계가 진행된 상태에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태양광 패널이 사실은 이제 그 자연 에너지를 그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만 또 이게 상당히 또 에너지 그 태양열을 많이 이렇게 흡수하는, 그래서 따져보면 또 저기에서 굉장히 많은 열이 나오는 그런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좀 그 줄일 수 있는 그 구조가 PCM이라고 페이스 체인지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쉽게 물 같은 게 얼음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그 물로 바뀌었다가 하는 과정에서 보면 잡열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는 온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그 온도를 물 같은 거는 0도씨에서 그 상변화가 발생하지만 한 27도나 28도씨 뭐 이런 데에서 상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태양광 패널 바로 하단부, 그러니까 그 쉘터의 상부 면에는 그런 PCM으로 차단을 시키면 상대적으로 온도가 많이 높아졌을 때는 그것이 추결을 했다가 그리고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그것이 고체로 바뀌면서 열을 내뿜어서 또 일정한 온도 유지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접근도, 온도 조절도 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접근을 동시에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연 에너지를 활용하면서도 에너지의 사용량들은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접근들을 하면서 지금 패시브 쉼터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성되면 아까와 같이 이제 그 현장에서 설치했던 것처럼 풍화상과 그리고 그 제품 내부나 또는 바로 인건 그리고 풍화 방향 하에서 그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는 쓸 때에 미세먼지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하는 현장 실증도 진행을 하는 걸로 지금 예정해서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뭐 이런 그 기술들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저에너지 그리고 자연 에너지 기반으로 그리고 필터도 그 줄이는, 그러니까 아까 같이 뭐 데시칸트 필터 같은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그 재활용이 되는 필터들 외적으로는 없애는, 그래서 뭐 저전력 물 필터를 채용해서 실용적으로 그리고 현장에 야외 공간에도 적용 가능한 그런 기술을 만들어서 그 시민들이 미세먼지가 정말 문제가 될 때에도 조금이라도 야외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드는데 저희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코멘트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만. 네. 아까 그 안개 분사 시스템으로 뭐 물론 대표님께서 다양하게 어떤 제품을 개발해서 제품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안개 분사 시스템에 대해서 시제품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험하신 것 중에 뭐 인드로우즈를 해서 주풍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주고 뭐 이렇게 뭐 다양한 실험도 하시고 하셨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시제품을 만들었지만 만든 시제품이 과연 경제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품을 만드셔도 그거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시장에 보급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분석이 혹시 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아까 저희가 설치한 시제품 한 대당 가격이 한 3천만 원 내외 정도 되는 그 제품인데요.
실제 이제 실제 그것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다른 업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좀 컨택을 해보니까 사실은 3천만 원이라는 그 금액 자체가 약간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반응을 좀 이렇게 피드백을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저희들이 사실 시제품을 제작하다 보면 실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단가가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들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접근 방법들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그 수준 사이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접근이 그래도 좀 시장에서 좀 먹힐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 뭐 이런 정도는 확인이 됐고, 대신에 이제 그 가격 대비해서 과연 환경에서 적용했을 때 이게 얼마만큼의 그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을까, 뭐 여기까지를 분석하는 것은 저희가 미처 하기 좀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발표는 에코브레인의 서인선 박사님께서 호우 재해 영향 모델 개발 고도화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에코브레인의 서인선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호우 재해 영향 모델 개발 고도화, 즉 부제는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의 기상 정보 보정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목의 부제에서 볼 수 있듯이 데이터 사이언스가 기상 융합 기술에 어떤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해 기상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기술이나 서비스가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상기후 관련 빅데이터를 보유한 기상청이 기상기후 서비스 발전 방향에 참고되길 바라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에코브레인이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기상융합 기술이 어떤 서비스로 발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기상청 과제 R&D 과제로서 호우 재해 영향 모델을 진행하고 있는데 1단계 호우 재해 영향 모델 개발 및 그 고도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의 스마트 기상 정보 시스템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소개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브레인은 하늘 정보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을 연구합니다. 기상정보 예측뿐만 아니라 전력, IT 또는 재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측 솔루션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가 바로 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상정보에 알파를 더할 수 있게 해주어서 물리 모델에 대한 기상정보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더해서 예를 들어서 전국계통 재생에너지 통합 관제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였거나 또는 국가 그리드 그린 에너지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기 환경 관련되는 영향 평가뿐만 아니라 대기 모델링, 통합 모델 기반의 대기 예측 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에너지 분야 또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타 분야, 재난 분야 등에서도 여러 가지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 주제와 같은 재해 영향 모델 관련되는 다양한 연구 사업이 기상 분야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었고, 또한 맞춤형 기상기후 빅데이터 서비스 기반 구축 또는 관련되는 여러 가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사실 잘 모르시는 분야일 수도 있지만, 생소하신 분야일 수도 있지만, 전력 분야에서는 에코브레인에서는 풍력 에너지 경영 효율화의 시스템 구축 및 표준화 제도 수집을 기반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통 연계형 ESS 융합 기술이나 지능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개발 등의 기술 고도화를 지나서 현재 단계로서는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을 이용한 P2H 기술 개발 등을 진행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P2H란 파워 투 히트의 약자로서 잉여 전력 사용 방법으로 열로 저장해서 사용하는 실증 연구 개발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근간이 되는 모든 기반 기술은 기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업 연구소가 다루는 여러 가지 특허나 수상 실적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솔직히 약간의 회사 소개만 너무 해드린 것 같아서 본래 목적인 호우 재영향 모델 개발 단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영향 예보 사업은 소스, 패스웨이, 리셉터 그리고 컨시퀀트 등 SPRC의 개념으로 호우 재영향 모델을 개발하였고 현재 2단계 고도화 사업 이후에 2023년도 호우 분야 영향 예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은 경우는 올해 사실 저희가 여름에 많이 안 좋은 사건들을 많이 다뤘던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동일한 사진은 아니지만 강남에서나 여러 가지 포항에서 여러 호우에 관련되는 재난이 일어났었습니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집중호우 사례를 보게 되면은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재영향 모델이 공간 범위가 아닌 재해 대상, 즉 리셉터 기반으로 영향 예보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것을 구상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사진 중에서 동일한 침수가 일어났을 때 버스에 타고 있을 때랑 지나가는 도보인 사람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진 이게 안 되는 건가? 네, 사진과 다르게 또 위에 보시면 침수가 더 심해졌을 때는 실제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페이달한 이펙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심해지면은 지나가는 자동차나 또는 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공간 대상이 아니라 기존의 공간 대상이 아니라 실제 리셉터, 즉 아까 말씀드렸던 기상 재해가 어떤 대상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영향 예보의 주요 근간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로써 실제 사회적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개발한 연구 개발 대상에 대한 요소 기술이 다양합니다. 호우 재해 영향 모델은 다양한 요소 기술들로 접합되어 있었고 그중에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IPFHR이라는 것은 기상청 예측 강우 정보를 숨은 재난학적 관점으로 호우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기계학습 기반의 예측 강우 보정 모듈을 개발하였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한 번에 정의하고자 하니 이 정의 자체가 정의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이후 슬라이드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기상청 관련되는 영향 예보를 서비스를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 지금 호우 영향 예보를 위한 기반 기술인 HQPF, 즉 HQPF 기술 확보 및 전국 단위 영향 한계 강우량 구축 등등이 있는데요. 이건 1단계에 일어난 것으로 2단계 뒷부분의 고도화에서는 약간의 변경 사항들이 있어서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시스템은 호우 위험 영향 분석을 위한 요소 기술 개발의 흐름도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러한 요소 기술들이 아이리스라는 시스템으로 다 탑재되면서 타부처 정보를 연계하면서 기상청의 기반 기술로서 R&D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1단계는 진행이 완료했고요. 현재로서는 2단계 고도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코브레인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IBFHR이라는 기술이고 좀 더 자세하게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호우 영향 예보 서비스에서 주로 말하는 HQPF라는 것은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기상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는 QPF로서 HQPF는 현재 그 기계학습을 통해서 예측 강우의 보정 기술을 적용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기계학습 기반의 예측 강우 보정이라는 것은 주로 기상청에서 저희가 예측을 강우 강도에 대한 예측을 할 때 그 보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관측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줄여주려고 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때 저희는 이걸 그 기계학습 기법으로서 그 예측 강우의 보정 모듈을 개발을 함으로써 그 정확도를 높이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대상에 대한 영향 예보를 하기 위해서 수문재해 정량 강우 예측인 HQPF 정보와 발생 가능성을 생산하는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IBF HR 기술의 정의를 좀 더 자세하게 기술적으로 설명해주는 도식화된 그림입니다. 여러 가지 단계별로 프로세스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을 다 이해하시긴 어려우시겠지만 이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실제 리스크 매트릭스라는 개념으로 도입이 됩니다. 보시는 리스크 매트릭스가 익숙하신 분도 있고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여드리는 리스크 매트릭스라는 것은 실제 재해 영향 발생 가능성을 좀 더 수치적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HQPF라는 것은 호우 영향 예보에서 기상청 예측 강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초단기, 단기 예측 강우 정보를 시 공간으로 상세 보정해서 예측 강우 정보를 생산하는 기술이고요. 발생 가능성이라는 것은 Y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상체는 다양합니다. 호우재에서는 현재 사람, 차량, 시설 등으로 대상체를 분류하고 있고요. 이랬을 때 그 대상체별로 HQP에 의한 재해 영향이 얼마나 발생할지 그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호우 영향 리스크 매트릭스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Y축에 적용돼서 호우 영향 위험 등급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즉 그 매트릭스가 X축과 Y축의 정보가 같이 결합이 되면은 저희가 지금 매트릭스 상에서 보여진 X값, 즉 영향, 위험 등급이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HQPF 생산 기술에서 기계학습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메이플이나 렌스, 동네예보 다양한 기상청 수치 예보 모델을 활용을 합니다. 거기서 머신러닝으로서는 저희가 호우 패턴의 이해, 호우 패턴 생성 등을 통해서 예측 모델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기계학습법이 적용되는데요. 이게 1단계 호우 영향 예보 서비스 단계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XG부스트로 저희가 최적 모델을 설계하여서 그 HQPF를 생산하고 발생 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발생 가능성이란 그럼 어떻게 구하나 싶으실 텐데요. 이게 머신러닝을 통해서 생산된 HQPF가 그 안에 있는 13개의 앙상블 멤버가 있습니다. 그 앙상블 멤버의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서 호우에 대한 모든 리셉터별로 발생 가능성을 산정하여서 리셉터별 리스크 매트릭스를 산출하는데 적용되고 있습니다. 초단기, 단기로 나눠서요. 저희가 HQPF 발생 가능성은 초단기에서는 일단 가장 급하기 때문에 100%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단기에서는 13개의 앙상블 멤버 중에서 그 인계값, 즉 영양 강우량을 초과하는 멤버 수의 비율로 일단 먼저 설계를 하였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현재 보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발생 가능성은 대체 어떻게 적용이 되나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왼쪽에 보이는 HQPF 앙상블 멤버 값이 예시로 들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테이블에서 보시면은 각 멤버별로 예측 강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행에 대한 것, 교통에 대한 것, 건물 침수에 대한 각각 리셉터별로 그 정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각각의 정도가 다르게 매트릭스에 적용이 됨으로써 저희가 위험 등급을 대상별로 다르게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1단계의 부분이었었고요. 고도화 부분에서는 저희가 HQPF 학습 기간을 좀 더 확대를 하였고요. 그리고 정량적 정성적 검증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제 기상청 호우 영향 예보 플랫폼 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고자 했습니다. 또한 HQPF 프로세스 및 앙상블 기법을 개선함으로써 좀 더 그 정확도를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네, 보시는 단계는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HQPF 정량적 정성적 검증 기법 개선 및 체계 구축이라는 제목이지만 내용은 사실 다들 아시는 부분입니다. 지역으로 구분을 하여서 실제 예측 확률과 평균 관측 빈도 사이에 일치성을 판별하는 확률 예측 검증 방안인 신뢰성 다이어그램을 추가하였고요. RPS 검증이나 공간장 검증 등을 추가하여서 좀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예보 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HQPF 프로세스의 개선, 그리고 머신러닝의 모듈을 개선, 그리고 앙상블 기법 변경을 통해서 HQPF의 정확도를 어떻게 고도화했는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그래프는 그림은 비태풍형 사례였습니다. 2021년도 8월 31일부터 9월 3일날 일어난 사례로서 관측값이 맨 왼쪽에 보이는 지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06번 동해 관측소를 주의 깊게 봐주세요. 보시면은 HQPF1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1단계의 값이었습니다. 저희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제공했던 HQPF 값이 실제 관측값 대비에 조금 오차가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단계인 HQF2라고 쓰여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좀 더 그 값이 관측값에 더 정확하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태풍형, 비태풍형 여러 가지 다양한 집중호우 그리고 장마 때를 분류를 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검토를 하였고요. 그렇게 해서 생산된 HQPF는 현재 변경되고 있는 동해예보 생산 체계에도 맞추고자 했습니다. 기존에는 초단기 단기로 진행됐던 3시간, 1시간 간격으로 최대 4시간 예보였고 단기는 기존에는 6시간 간격에 최대 72시간으로 예보되었던 것에 반해서 현재 변경된 부분은 1시간 간격에 최대 6시간의 초단기 예보 그리고 1시간 간격에 최대 79시간의 예보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10월 1일부터 운영체계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동해예보 운영체계에 맞춰서 저희도 변경된 전처리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정량 정석의 검증 기법을 좀 더 플랫폼에 연계를 하였고 현재 기상청 호우재해 영향 예측 플랫폼 연계를 마쳤습니다. 사실 아까 계속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맞춤형 기상 예측 기술이라는 것은 데이터 사이언스를 기반으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 모형, 즉 기상 예측 모형을 좀 더 보정을 하여서 저희가 제공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재생에너지나 또 다른 빅데이터 분석 기술도에서 어떻게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되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전력 쪽에서는 예측 정보가 거의 0.1%로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드렸는지 그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보시는 시스템은 전력 거래소에서 진행했던 제주 재생에너지 예측 서비스 시스템의 한 예시입니다. 실제 신재생 출력 정보를 기상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정확도는 훨씬 좋아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력연구원의 과제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제주 지역의 기상 데이터 분석 기술을 개발한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제주도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냐면은 현재 국내에서는 아까 초반 오전에 기상 R&D 발표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육지 풍력
풍력 외에도 대부분의 풍력은 제주도의 모든 풍력 시스템들이 초반에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도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에코브레인에서는 본사가 제주에 있고 기업부설 연구소는 서울에 있어서 이원화시켜가지고 R&D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이런 제주 쪽의 시스템을 먼저 구축을 한 경험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공존업 통합 운영 및 모니터링 구축 부분인데요. 이거는 서해안 풍력단지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 기상 모델을 기반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지금 움직임이 없는데 실제로는 바람의 풍량의 흐름을 같이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정보를 통해서 실제 현재 날씨에 대한 정보도 예측을 볼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양하게 해상 풍력 단지 내의 해상 활동에 대한 위험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스크 매트릭스라는 것이 대상체별 영향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호우에서 보는 사람과 그 도로나 또는 건물과는 다르게 해양에서는 선박 그리고 사람 그리고 양식장을 대상으로 제공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상 영향 정보 시스템이고 현재 현업화를 위한 기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 자동차 관련돼서도 저희가 지금 현재 충전 정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라는 것은 사실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모든 힘을 주는 굉장히 좋은 정보입니다. 오늘 혹시 기사를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테슬라에서는 보험 관련돼서도 자기들만의 보험 회사를 설립한답니다. 갑자기 자동차 회사가 웬 보험 회사를 설립하냐? 그 가능성을 준 것이 바로 전기 자동차에 대한 데이터의 힘입니다. 그 힘이 실제 융합을 시켜서 또 다른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예로 보여집니다. 에코브레인에서도 실제 제주도에다가 저희가 전기 자동차에 OBD를 달아서 여러 가지 운행을 했습니다. 이 과제가 바로 기상산업기술원의 도로기상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실제 운행되는 전기 자동차의 빅데이터와 그리고 기상 예측 정보를 결합을 하여서 전기 자동차의 주행 가능 거리 예측 정보를 제공을 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충전 정보가 어떻게 변화하면은 실제 소비자가 전기차를 운행을 했을 때 훨씬 편한 운전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로써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서비스들은 기상 기후 분야에 접목 가능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보여드렸고요. 이로써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코멘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그 호우 영향 예보 관련해서 좀 질의가 있는데요. 지금 발표에서는 이제 보행이나 교통, 건물 침수에 관련해서는 좀 나눠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게 같은 강도로 그리고 같은 강우량이 어떤 서로 다른 두 지역이 내렸을 때도 분명히 저는 그 뭐 배수 역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까지 좀 취약성 분석이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런 취약성 분석이 되셨다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지역이 뭐 강수에 좀 취약한 지역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재영향 예보 모델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그 요소 기술들이 들어가는데요. 잠깐 발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 좋겠습니다. 열어주시면은. 네네.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요소 기술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에코브레인에서 개발한 요소 기술은 아까 기상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보정을 해서 그 실제 한계 강우량이 얼마만큼 나올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부분이었고요. 저희 콘소에서 다른 분야를 연구하신 연구 쪽에서는 실제 취약성 및 노출도에 대해서 같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영향을 같이 공유를 하였습니다.
리스크라는 것이 위험도 등급이라는 것이 실제 노출도와 취약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위험 등급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져야지만 제 영양 모델의 기반을 내놓는 건데요. 그 취약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기억을 잘 못해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취약성에서는 예를 들어서 주거 지역의 취약성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노인이 많이 살고 있는 주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주거 지역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아파트나 이런 식으로 하수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지역과 상간 뭐 이렇게 그 옥탑 이 많은 그런 어떤 주거 지역에서는 하수 시설이 잘 안 돼 있는 부분은 좀 더 취약성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지역 내에 그렇게 다른 취약성을 저희가 격자 정보로 제공을 함으로써 그 호흡 재해 영향 모델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제공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정확한 개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수십만 개 이상의 데이터들이 지금 다 수집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 내에 탑재되어 있고 그 탑재된 기반을 정보로 해서 호우 영향 예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저도 그러면 없으면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HQPF 적용해가지고 그 보정 개수, 그러니까 인공지능 통해 가지고 많이 보정 개수를 통해서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2단계 고도화 때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고도화해서 더 좋은 결과치 보니까 더 좋은 결과들이 나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서 고도화해서 더 좋아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말로 제목만 말씀드려서 강조가 좀 잘 안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그 생산 프로세스를 좀 개선을 했습니다. 관련되는 PM 기법의 프로세스를 변경시켜서 강우 영역과 강우 강도를 다시 재산정하였고요. 그리고 머신러닝 모듈은 현재 지금 독립 변수를 조정하고 학습 기간을 매우 확대시켰습니다. 사실 데이터 아까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빅데이터가 많이 쌓일수록 그 보정 개수는 좀 더 좋아지고 그 데이터에 대한 예측 정보도 훨씬 더 정확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개선을 하였고요. 그리고 앙상블 기법 변경을 좀 했습니다. 멤버 평균에서 저희가 중간값을 좀 사용을 했고요. 앙상블 멤버의 특성을 반영한 방향으로 분석을 좀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앙상블 기법을 변경한 이 세 가지 프로세스 고도화를 통해서 HQPF의 정확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면 이걸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그 발표자 두 분께서 지금 아시겠지만 KTX 연착 때문에 좀 늦게 도착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연락받기로는 세 번째 발표자분께서 2시 40분쯤에 도착을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시간이 조금 한 관계로 한 10분 동안 휴식하고 나서 그렇게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10분 쉬고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오늘 뭐 불연치 않게 어제 아시겠지만 KTX 그런 사고 때문에 오늘 대전에서 오시는 그 발표자분께서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셔서 지금 이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세 번째 발표하실 분은 국립식량과학원의 박진기 박사님께서 노지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 및 융합 관제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식량과학원 박진기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를 하기 전에 동영상으로 저희가 노지 스마트 농업을 어떻게 하는지 먼저 보여드리고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노지 스마트 농업을 위해서 3D 동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기술 개발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 영상으로는 못 담고 3D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제작을 해서 이제 그 다른 분들한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갈 방향을 3D로 만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노지 스마트 농업을 처음에 준비할 때 시설 쪽에 그 시설에 기존에 있는 스마트 팜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노지는 그 온습도동 환경 제어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그 데이터를 취득하고 제어할 수 있는지 이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시설 같은 경우는 환경 제어를 통해서 원하는 품질, 원하는 그 수량을 이렇게 낼 수 있지만 노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최대한의 목적은 노동력 절감과 안정 생산을 목적을 두고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지 스마트 농업을 위해서 저희 기반 구축을 한 게 이제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작물 영상 분석 연구동이 있고 두 번째는 노지 스마트 농업 통합 관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상 분석 연구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분석 연구동은 저희가 이제 노지 스마트 농업에 처방을 하기 전에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기존에 뭐 스트레스를 받은 거 안 받은 거 이런 데이터 영상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서 구축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그림과 같이 첫 번째 빅데이터 구축과 영상 분석 이 2번째 단계에 해당하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구축되고 분석이 되면 노지에서 생육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처방까지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의 구성은 하드웨어, 영상 센서, 데이터 서버 등으로 됐는데 저희가 XYZ 시스템이 5개가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센서는 RGB, 초분광, 다중분광, 열화상 라이다, 그리고 서버, 그리고 분광 복사기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센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초분광 센서가 있고 초분광 센서가 2개가 있고 다중분광 센서, 열화상 센서, RGB 카메라, 그리고 분광 복사기가 있는데 그림과 같이 사진과 같이 하우징이 저렇게 돼 있어서 윗면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찍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설정은 동영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구성은 실험 설정, 뭐 패턴 설정, 환경 설정 등으로 되어 있고 패턴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시작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영상이 취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밑에 포트에 그 작물에다가 스트레스를 인위적으로 두고 영상을 계속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된 데이터는 제일 처음에 왼쪽에 보이시는 게 초분광 영상이 되겠습니다. 초분광 영상을 저희가 300밴드 이상 취득을 하고 두 번째 있는 그림과 같이 저희 눈에 보이는 RGB 영상은 저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식생지수나 뭐 다른 방식을 이용해서 식생 영역만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생 영역을 추출하고 시험구 처리를 통하는 이제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는 콩에 대해 지금 현재는 이제 콩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콩에 대한 병 그리고 양분 그리고 수분 제초제 피해에 대한 이제 영상을 취득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물을 많이 준 거 과습시킨 거랑 물을 안 준 거 한발 처리를 해서 밑에 있는 지수와 같이 1280 나노미터랑 550 나노미터를 처음에 이제 선택을 해서 최적 파장을 찾고 그거를 이제 조합을 해서 수분 스트레스 지수를 이제 지금은 가칭인데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제 0에 가까울수록 정상으로 나타나고 한 발은 양수가 그 값이 높을수록 한 발이고 마이너스 값이 많을수록 이제 과습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병 피해인데 병은 이제 다양한 병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이 3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2가지 병을 접종을 해서 이제 진단을 하였습니다. 먼저 찾아낸 최적 파장대는 770과 500 그리고 680 나노미터가 되겠고 이거를 조합을 해서
이제 병 지수를 나타냈는데 현재까지 분석된 데이터로는 정상인 것과 병을 이제 차이는 구분을 하지만 병끼리의 이제 그 분석은 아직 조금 데이터를 모아갖고 이제 진행을 해야지 이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초제 피해인데 제초제 같은 경우는 이제 농민들이 가장 민원이 많은 피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초제에 이제 경협 처리한 거, 토양 처리한 제초제 피해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분 스트레스인데 일반적으로 양분 NPK 결핍에 대해서는 이제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과잉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생육이 좋게 이렇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1년 차에는 과잉 결핍을 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과잉을 빼고 결핍에 대해서만 피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진행 단계에 있어갖고 저희가 이 진행이 되면은 이런 통합 진단을 통해서 그 콩 노지 작물이 이 상태가 이상하면은 먼저 저희가 영상으로 진단을 하고 어떤 양분이냐 수분이냐 제초제 피해냐 이거를 먼저 신속하게 진단을 영상으로 합니다. 그다음 전문가한테 가서 이제 어떻게 더 세분화적으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제 그 선택된 파장대를 이용해서 소형화된 다중분광 센서 개발을 이제 하는 과제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센서는 뭐 장목반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면서 쉽게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이제 노지에 확대해서 뭐 트랙터나 그 노지 크레인이나 드론에 이제 장착해서 진단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분광 영상을 이제 처리하는 프로그램도 이제 이 영상을 처리하려 그러면은 영상에 대한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나 아니면은 원격 탐사에 대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나 쉽게 데이터 전처리하고 식생지수를 뽑을 수 있게 프로그램 개발하는 과제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통합 관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관제 시스템은 저희 노지 스마트 기술과 데이터를 패키지화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센싱 기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어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 시스템의 장점으로는 데이터 측정과 제어 관리가 동시에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또 인터넷 기반으로 뭐 휴대폰이나 모바일, 노트북, 사무실에서 어디서든 누구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구 과제부터 이제 농업 현장까지 광범위하게 사용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통합 시스템을 개발한 최종 목적은 스마트 요소 기술과 통합 관제 시스템을 보급을 해서 전국에 이제 노지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는 데 목적을 최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밀양 저희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가 밀양에 있는데 밀양에서는 이런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 옆에 그림과 지도와 같이 기반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먼저 관배수 시설인 지중점적과 땅속 배수를 구축을 했고 센서는 토양, 기상, 광량, 생육 등 22종 센서를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작물 진단으로는 스마트 트랙과 드론 영상 분석, CCTV 등을 활용하고 있고 재배 관리에서는 방제용 드론과 드론 스테이션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도에 보이시는 왼쪽에 이제 빨간색 박스가 있는데 저 9만 제곱미터의 그 무선 네트워크 와이파이를 구축을 해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어할 수 있게 이제 데이터 무선망을 이제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는 통합 제어 관제실에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체계를 이제 저희가 좀 나타내면은 현장에 있는 계측할 수 있는 기상이나 토양 수분, 생육 계측 이런 자료를 계측하고 이거를 통해서 관수나 배수, 자동 방제, 잡초 관리 등을 이제 제어를 저희가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 모든 데이터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저희 이제 그 농촌진흥청의 민간 클라우드에 서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클라우드에서는 데이터 수집, 저장, 전송을 수행을 하고 있고 이 그 통합관제 프로그램은 웹 서비스 형태로 구축하여서 누구나 쉽게 이제 접속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실에서는 원거리에 있는 개별 기술을 통합 계측 및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통합 관제 시스템 노지 스마트 농업을 가지고 저희 밀양에 있는 테스트베드에 적용을 해서 이제 콩을 재배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재배구랑 기존 관행구가 있는데 스마트 재배 두 군데다 이제 동일한 거는 기계화 재배가 들어간 건 동일하고 이제 스마트 재배구에서는 뭐 지중 점적, 드론 잡초 방제, 드론 병해충 방제, 그리고 디지털 트랩, 생육 측정, 통합 관제 프로그램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업 노력은 기존의 관행구에 비해서 한 53% 이제 절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자동 이제 관수를 저희가 수행을 하였는데 토양 수분을 20%로 기준을 두고 이제 자동 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1년 동안 저희가 재배하는 기간 동안 총 82의 관수가 되었고 일수로 따지면 20일 정도가 되었고 관수량은 141톤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강우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강우가 한 20mm씩 계속 주기적으로 왔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점은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이제 가뭄이 발생해서 이제 마지막에 있는 요 차이에서 이제 수분 스트레스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저희가 이제 그 9월 말에 생육조사한 결과로 예상 수량을 이제 산출을 했는데 현재는 이제 수량까지 이제 그 수확을 해서 파악한 결과 그 스마트 재배구에서는 320kg가 나왔고 관행구에서는 280kg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 수량은 여기에는 제가 이제 그 9월달 생육조사 결과 가지고 예상 수량을 냈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16% 정도 스마트 재배구에서 수량 상승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행구에서는 이제 13일간 9월 20일부터 10월 2일간 이제 무광으로 이제 관행구에서 콩잎이 조금 누렇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여기서 한 10% 정도의 수량이 감소된 것을 나타났습니다. 그래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전국의 9개 도농업기술원과 같이 과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는 저희가 이제 밀양뿐만 아니라 괴산, 경주에도 이런 이제 스마트 농업 그 포장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도원 같은 경우는 경남도원, 경북도원, 전남북도원 이렇게 6개 지역에 이런 테스트베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까지는 이제 도원과 협조를 해서 25개 지역에 이런 테스트베드를 구축을 하고 25년부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스마트 요소 기술은 지중 점적, 땅속 배수, 그리고 기계화, 스마트 트랩, 드론 생육 진단, 드론 방제, 생육 계측, 잡초 관리, 통합 관제 시스템 이렇게 투입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시연을 저희가 통합 관제 시스템을 만든 거를 통해서 시연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통합 관제 시스템은 digitalfarm.kr로 들어가시면은 가장 처음에 있는 메인 화면이 로그인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이 되면은 현재 저희가 이제 밀양에 구축된 밀양 테스트베드에 구축된 건데 현재 수확을 해서 토양 수분은 지금 0%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은 제일 앞쪽에 있는 여기 지역 선택이 있는데 저희가 지역 선택에서도 밀양, 경주, 괴산 뭐 다른 지역도 추가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다른 지역이 농가나 뭐 기술센터나 이제 확대가 되면은 무한대로 이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 같은 경우도 두 번째 이제 포장을 선택을 하면은 한 10개 정도 포장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있는 기상 사항은 저희가 이제 실시간 기상으로 저희 통합관제실에 기상 센서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는 데이터가 되겠고, 만약에 이거를 구축을 해서 기상 센서가 없으면은 주변에 있는 기상청의 주변에 있는 기상대의 API를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뭐 네이버나 다음에 API를 가져와서 여기에 이제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상 예보인데 기상 예보도 마찬가지로 기상청이나 다음 네이버에 있는 API를 가져와서 이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있는 측정 이제
두 번째 줄에 있는 측정인데 저희가 이제 토양 수분을 이제 그 계측을 해서 밑에 보시면은 관수 제어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수분 1-1이 관수 제어 1번에 이렇게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우스가 없어서 실제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는데 혹시 여기 설정 한 번만 눌러 주실 수 있을까요? 요 밑에 요 빨간색 있는 그거 말고 CCTV 말고 이쪽에 관수 제어에 있는 설정. 네, 여기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뭐 현재는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했던 거는 토양 수분을 20%로 설정을 하고 관수 시간을 10분, 대기 시간을 50분 이렇게 해서 한 번도 이제 가서 관수를 하지 않고 자동으로 이제 물을 줘서 아까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82회 관수한 결과가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수량도 이제 향상된 결과를 나타냈고 저희가 이거는 이제 농민이 이제 만약에 농민이 설치를 하게 되면은 농민이 그냥 온 하면은 자동으로 물이 나오고 오프하면은 물이 꺼지게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닫아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옆에 또 있는데 저희가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또 배수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 제어는 지하수위 센서를 꼽아놓고 지하수위가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논에서는 물을 배수 펌프를 작동을 시켜서 물을 빼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위 센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80cm로 설정을 해두면은 물이 강우가 많이 왔을 때 80cm 이상으로 이제 찼을 때 배수 펌프를 작동시켜서 물을 빼고 80cm 이하가 되면은 배수 펌프를 멈춰서 이제 지하수위를 80cm로 유지하게끔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스마트 트랩 한번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클릭하시면 닫아주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스마트 트랙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림과 같이 여기에 이제 해충이 매일 이제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해충을 분류를 하고 두 번째는 해충을 카운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충이 한 마리 있다고 저희가 농약을 치는 건 아니고 해충이 한 10마리, 20마리 되면은 요방제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면은 이제 약을 치는 이제 기준을 요 스마트 트랩에서 알람으로 이제 알려주게 되고요. 두 번째 병 진단 한번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 진단은 드론으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초분간 갖고 분석한 그런 결을 드론에 이제 접목을 하게 되면은 이 식생지수를 이용해서 포장에 이제 병이 들었는지 수분이 부족한지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다음 드론 방제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스마트 트랩이나 병 진단에서 진단이 되고 나면 자동으로 드론 스테이션에서 드론이 자동 경로를 설정을 하고 가서 방제를 하게끔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가지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육 측정. 생육 측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토양 수분이나 기상 센서 같은 경우는 그 만드는 업체도 많고 기술 개발이 많이 된 상태인데 실제로 작물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라이다를 이용을 해서 생육 계측 센서, 실시간 생육 계측 센서를 만드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초장이나 작물의 키나 작물의 두께, 나아가서는 이제 작물의 이제 콩에 있는 꼬투리 수까지 카운팅을 해서 이제 이 생육 계측 센서를 이제 포장마다 한 개씩 놔두면은 지역마다 생육이 어떻게 어디가 더 좋은지 어디가 이제 기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지 실제로 주의자로 안 재고도 쉽게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되겠습니다. 닫아주시고 다음 거 그 제어에 제일 밑에 이제 화살표가 있는데 화살표 이쪽 제참 한번 눌러주시고 잡초 관리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재배 관리 중에 가장 좀 중요한 것 중에 한 개가 잡초 관리인데 저희가 이런 제초 로봇을 만드는 건 아니고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농업과학원이라는 데서 이런 기계를 하는 거고 저희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이렇게 제초 로봇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그
잡초 생육별 DB랑 작물 생육별 DB를 계속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5,000장, 10,000장씩 잡초나 그 작물 DB를 사진을 계속 찍어갖고 나중에 그걸 딥러닝을 이용해서 이 제초 로봇에 적용을 시키면은 이 제초 로봇은 그 작물만 아닌 거를 다 제거를 하게 이렇게 이제 그 기초 자료를 저희가 이제 이 제초 로봇에 이제 제공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저희가 이제 농가에도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농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기반만 조성을 하면은 농민들이 원격에서 물을 주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어플이나 프로그램을 업체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그런 기반만 구축을 하면 저희 플랫폼에 추가만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무료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코멘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들이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변화하는 어떤 뭐 위치별로 적합한 작물들이 변화하는 것을 좀 막아줄 수 있는 저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쨌든 지역별로 지금 그 뭐 기르기에 적합한 작물 종류들이 좀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그 기후 변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저희 지금 현재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이제 작물이 조금 제한적인 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위주로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쪽인데 이런 모든 제가 말씀드린 게 노지 작물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노동력이나 그 고령화가 되면은 이런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은 크게 이제 농민들이 현장을 안 가고도 쉽게 접목이 가능한 기술들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한 게 이게 너무 먼 미래의 것이 아니고 앞으로 뭐 한 4, 5년 뒤에 충분히 실현 가능할 기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질문 하나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발표하신 내용의 그런 어떤 시설이나 기반 구축을 하려면은 상당히 예를 들어 뭐 10만 꽤 넓은 토지가 되고 그 토지에다가 이런 기반 시설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만 뭐 노지를 모니터링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컨트롤해서 이런 어떤 효과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기에는 일단은 넓은 그런 그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좀 필요할 것 같고 고민이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뭐 노지에서 나누는 게 태양초라든가 아니면 뭐 유기농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좋은 어떤 작물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노지에서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넓은 땅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 작은 농가에서 노지에서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니까 하우스를 통해 가지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노지에서 하는 게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적용에 이걸 연구를 통해서 나온 어떤 결과물 여기 보니까는 현장 활용 기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는 소규모 그러니까 이런 기반 시설이 구축되지 않은 노지에 대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아까 보니까는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 기술을 적용을 하려 그러면은 소규모에서는 이제 충분히 경제성은 아직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좀 넓은 면적을 가서도 저희가 이제 초기에 하는 기술이라서 경제성은 저희가 이제 뭐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향후에 이런 기술들이 현재 노지가 이제 차지하는 비율이 한 85% 정도 됩니다. 시설이나 다른 가수 같은 게 한 15% 되고 노지가 한 85% 되는데 그때 나중에 향후에
이런 기술들이 이제 접목이 되고 뭐 그 농민들이 고령화가 되고 그 노동력이 없을 때 이런 기술을 접목을 지금부터 이제 개발을 해야지 나중에 뭐 저희가 식량 위주로 이 연구를 하다 보면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이게 참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이제 경제성이 없더라도 이제 기술 개발을 지금 해놓으면은 앞으로는 이제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추가적인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이것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KTX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좀 늦긴 했지만 네 번째 마지막 발표는 한국환경연구원 최열아 박사님께서 폭염 한파 분야 재영향 모델 고도화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KI 최열아입니다. 늦어서 죄송하고요. 근데 KTX가 조금 늦은 게 아니라 64분 지연돼서 네, 제가 그냥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폭염과 한파에 대해서 영향을 미리 예측을 해서 분석 모델을 통해서 이제 예측을 해서 제공함으로써 그 예보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영양 예보의 중요성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기존에는 뭐 내일 맑을 것이다, 내일 흐릴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그 굉장히 그 일반적인 예보였다가 이제 좀 점차 이제 구체화됩니다. 33도씨가 될 거다. 근데 이제는 33도씨가 뭐 2시에 될 거고 3시에 될 거고 시간도 나오고 33도 이런 예보를 내일 몇 도다라고 예보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그로 인한 영향 을 줄이고자 이제 그 예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더 정확히 알려준다면 미리 대비를 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기온이 30도고 그러니까 고령자에서 특히 이제 그 여러 질환 중에서도 심혈관계 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의하고 특히 뭐 독거노인은 뭐 밤에 그 어느 지역의 독거노인 쪽방촌에 있으신 분들은 좀 더 건강에 유의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실제 노출 대상, 장소, 시기에 대한 상세한 예보를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재해 영향 모델, 임팩트 베이스드 포recast라는 게 이제 WMO에서 시작을 돼서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많은 나라에서 이제 다 개발 중이고 일부는 그 영향에 관한 정보를 예보할 때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대상이 되는 부문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이제 건강을 위주로 해서 영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다른 인계 기온을 사용을 합니다. 특히 뭐 미국이나 영국도 크기에 비해서 그 북쪽과 남쪽의 기온차가 꽤 크기 때문에 각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뭐 부산의 그 폭염 기준과 강원도의 폭염 기준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해당 지역마다 다른 그 기준을 임계 기온을 적용을 해서 영향 예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근데 다른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약 집단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개발한 이 영향 예측 모형은 취약 집단별로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계층별로 어떤 영향이 언제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여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 예보 현업에 활용 가능한 폭염과 한파의 재해 영향 모델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지금 2년에 걸쳐서 하고 있고 그 앞서 3년은 이제 이 모델 자체를 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된 내용인데요. 뭐 다소 복잡한데 맨 요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그 기상 정보를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상청의 동네 예보 자료를 새벽에 받아서 이거를 이제 공간별로 상세화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고요. 그래서 공간별로 상세화할 때는 그 지역의 뭐 위도라던가 고도라던가 건물이 얼마나 있고 뭐 토지 피복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여러 정보를 이용을 해서 그 상세 기상 정보를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이 기온과
그다음에 재해 영향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그 질환자 자료, 어떤 사람이 언제 무슨 병으로 병원을 갔는지, 또 사망 자료, 사망 원인 통계 자료도 사용을 하고요. 그 외에 저희가 건강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뭐 여러 가지 부문을 한꺼번에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자료를 사용을 해서 기온과 그러니까 기상 자료와 이런 재해 영향 간의 상관성을 분석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재해 영향 모델을 만들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거기서 이제 핫스팟을 분석을 합니다. 핫스팟은 주어진 지역에서 주어진 시간에 어디가 가장 위험한가를 판독하는 기술도 개발을 하고 좀 장기적으로 그 예측할 수 있는 중기 예측 모델도 구현을 하고 이 모든 것은 이제 표출 플랫폼에 다 들어가 있어서 지금 시범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연구 추진 체계는 저희가 환경연구원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공주대학교와 선도소프트가 같이 참여하고 있고 기상자료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상자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동네 기상 정보를 받아서 이제 각각 그 격자별로 특징을 반영을 해서 상세한 정보를 사용을 하고 그 생산된 정보는 다른 그 기상 자료, 뭐 일자를 빼고 한다던가 뭐 짝콜수도 하고 뭐 없는 지역을 빼고 분석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검증을 거쳐서 지금 알고리즘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셌던 알고리즘들로 해서 그 기상 정보를 이제 평가를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식생별로 도시 지역이냐 뭐 그 농촌 지역이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떻게 기온이 변동하는지 또 분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예측 시간이 길어질수록 얼마나 오차가 커지는지 또 분석을 하고 그래서 그 저희가 그 지금까지 한 결과로는 3시간, 6시간, 9시간 예보까지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그 차이가 12시간 이후 예보부터는 이제 RMSE가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외국어 대학교에서 생산한 이제 그 격자별, 그 시군구별로, 그러니까 원래는 격자가 1kg별로 이제 다 정보를 생산하면 그 영향의 데이터가 시군구별로 모여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시군구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영향 예측 모델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근데 폭염의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단지 기온뿐은 아니고 뭐 다들 여름에 느끼셨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들이 그 작용을 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름 기간에는 별로 덥지 않았는데 6월달 뭐 이렇게 초여름에 굉장히 높은 기온이 일어났었고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 이른 폭염이 올해 좀 문제가 됐었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른 폭염이 일어났을 때 더 그 중간 여름에 대해서 7, 8월에 기온이 상승한 것보다 더 이제 많은 사망자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거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8월 2일까지 누적 온열 질환자 수를 비교를 하면 10년 평균보다 훨씬 높게 먼저 앞에서 발생을 했고 그리고 33도 이상의 이제 그 최고 기온 발생 일수는 여기 보시면 이 오른쪽에 밑에 그림에 보시면 여기서 발생 일수는 이 높은 기온으로 갈수록 낮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위험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매트릭스가 일반적으로 발생 확률과 위험의 심각도를 보는데 여기 확률은 적지만 조금 나타나면 여기는 이제 굉장히 큰 위험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폭염 영향 예보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이제 폭염과 한파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지금의 기상청의 기준이 이제 지금 폭염과 한파가 사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폭염도 경보가 있고 그 주의 경보가 있고 한파도 똑같고 똑같은 위험 수준. 지금 저희는 4단계의 위험 수준으로 폭염과 한파의 영향에 대해서 이제 그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상대적 위험성을 한번 비교를 해본 겁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나타난 거는 똑같은 그림을 한파에 대해서 그린 거고 빨간 거는
폭염에 대해서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질환자나 뭐 그 한랭 질환이나 온열 질환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한랭 질환의 위험성은 사실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똑같이 이거를 똑같은 위험 단계를 부여하는 게 적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그냥 일반적으로 나누어서 거기 상대적 위험을 나누어서 그 제시를 하곤 하지만 과연 폭염의 한파의 심각 단계가 폭염일 때 뭐 주의 경보 단계보다 덜 위험한 것 같이 보이는 숫자상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좀 다른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폭염과 한파에 대해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어떠한 성별, 연령별, 직업별, 그다음에 그 작업 장소별 어디서 많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본 거고요. 저희가 이런 영향을 분석을 할 때 사용한 지표가 이제 TRC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TRC가 G스코어 같은 건데요. 그래서 평소에 그 온도에 그 날에 발생한 사망자나 질환자보다 얼마나 더 발생했는지를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곳에 대한 분석을 수행을 해서 이제 확률 분포로 나타내서 거기에 대해서 위험 수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 TRC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X축은 기온이고요. 오른 Y축이 이제 TRC라는 건데 저희가 사망자와 온열 질환자의 TRC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것을 고령자와 그 일반인, 그 다음에 여기는 고령자와 이제 평균 연령 그 전체를 비교한 건데요. 고령자일수록 좀 더 TRC가 여기 보시면 좀 더 낮은 온도에서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여긴 사망자, 이건 온열 질환자인데 사망자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지만 온열 질환자는 야외 노동자에서 엄청나게 더 차이가 많이 보이면서 일찍 증가하는 거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똑같이 이런 TRC라는 방법을 써서 적용을 해보면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증가하는 거는 온열 질환자고 그 다음에 증가하는 거는 응급 입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자가 증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런 증가율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1, 2, 3, 4단계의 관심, 경계, 주의, 심각에 대한 영향 단계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TRC를 그 각각의 그 취약 계층별로 이렇게 PDF로 나타내서 그곳에 이제 분류를 사용을 해서 적용을 해서 각각 기준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온도에 대한 그 영향 단계별 온도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저희가 만든 TRC가 잘 맞는지 각각 지역별로 어떤 지역은 굉장히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고 그래서 R스퀘어 분포를 찾아보면 좀 다르긴 합니다. 좀 더 잘 전체 인구를 설명이 잘 되는 곳이 있고 뭐 야외 노동자, 뭐 만성 질환자 이렇게 조금씩 이제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높게 설명력이 높은 지역을 찾아보면 거기서의 그러니까 좀 더 온도의 설명력이 높은 지역은 이제 온도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이고 거기에 사망률을 찾아봤더니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나타났고 특히 야외 노동자, 만성질환, 저소득층의 이제 취약 지역의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이제 고령자의 이제 비율 빨간색이 여기서 취약한 지역이고 그렇지 않았던 지역,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 그래서 지역마다 사실 똑같이 설명할 수 있는 체계는 없고요. 좀 다른 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각각 지역별로의 특성을 좀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그 지역이 어느 정도의 온도에 평소에 노출되느냐. 그래서 뭐 부산에 눈 오면 난리 나는 것처럼 강원도에서 더우면 더 이른 그 낮은 온도에서도 영향이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기온 분포,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냐, 고령층이 더 많이 거주하는 뭐 농촌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무더위 쉼터나 에어컨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한 뭐 도시 지역이 있고, 뭐 그 특성별로 또 어떤 직업에 종사하느냐,
그 뭐 임실 같은 곳이 굉장히 이제 이런 폭염에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거기는 연령이 높으신 그 노인들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저소득층이고 그 주택도 굉장히 이제 단열에 취약한 에어컨 사용량도 적고 그런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제 낮은 온도부터 영향이 심각하게 일어나고요. 또 그런 지역 중에 하나는 광양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조선소도 있고 제철소도 있고 바깥에서 그 야외 노동을 하시는 분이 또 열을 다루면서 분이 있어서 거기도 또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영향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계층별로 어떠한 것에 더 영향을 받는지를 이제 저희가 다 분석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좀 더 영향을 받는 것에 가중치를 적용을 해서 그 각 지역별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지속 기간입니다. 이게 폭염의 첫째 날인지 둘째 날인지 셋째 날인지에 따라서 또 같은 온도라도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서 그 폭염 지속 기간과 열대와 지속 기간에 대한 가중치도 부여를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지금 기상청도 이제 체감 온도, 그래서 습도의 영향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그 같은 온도에서 습도가 높을 때와 낮을 때의 차이가 있느냐, 풍속이 낮을 때와 높을 때가 차이가 있느냐, 이 분석을 통해서 이제 상대 습도가 증가할수록 여기 보시면 온열 질환자 수가 이쪽으로 같은 온도에서 훨씬 증가하는 게 보이고, 뭐 풍속이 감소할수록 온열 질환자 수가 증가하는 게 나타나고 언제부터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습도와 풍속의 영향도 그 함수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약 집단별로 더 민감한 그 기후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고 야외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뭐 습도에 민감하고 폭염 지속 기간에 민감하고,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열대야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거나, 그 고령자 같은 그 저소득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밤에도 그 집의 기온이 떨어지지 않고 굉장히 높은 기온에 머무르는 수가 많고, 밤에는 어디 갈 곳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밤에 기온이 높은 게 지속되면 고령자의 영향이 더 증가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상대 습도의 영향이 큰지, 더욱 그다음에 뭐 풍속의 영향이 큰지 그것들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이제 다 가중치로 각각 지역별로 특성을 설명할 수 있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한 영향 단계, 지역별로 영향 단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AUC를 사용해서 평가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그 이와 같이 이제 AUC로 평가를 해본 결과 저희의 이 AUC 값이 한 0.8 이상으로 굉장히 이 평가 기준은 그 해당 그 경보가 일어났을 때 온열 질환자가 뭐 몇 % 이상 발생하고 사망자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지금 기준을 정확히 외우고 있지 못하는데 4개의 기준을 적용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그 질본이 발표하는 온열 질환 자료를 갖고 일단은 검증을 했습니다. 이게 프록시를 뭘로 해서 검증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다르긴 할 텐데, 이게 굉장히 정답은 없고 좀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 구성을 굉장히 이제 뭐 짝수년을 빼고 했다가 홀수년을 빼고 했다가 뭐 2018년이 굉장히 특이했기 때문에 걔를 빼고도 해보고, 그래서 이 자료 구성의 달라짐에 따라서 이 저희의 모형이 많이 흔들리는지를 보려고 뭐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다 양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 확인한 거는 저희가 사용한 기온은 예보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 지역별로 상세한 기온인데요. 그럼 과거의 관측 자료를 갖고서도 한번 같은 분석을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그 예보 시스템이 변경되거나 이러면 이것들이 많이 달라지냐를 보려고 저희가 한번 그 과거 관측 자료를 가지고 한번 상추를 해봤는데, 이게 어차피 이 분포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단계를 줬기 때문에 그 모형 자료나 예측 자료가 아닌 관측 자료를 활용을 해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스템이 계속 앞으로 이제 저희가 연구가 끝나도 이제 운영을 할 텐데, 그러면 그때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자료를 다 다운받아 가지고 저희가 따로 분석을 했는데, 준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그 일일 상황 보고를 크롤링해 오고, 그다음에 온열 질환 감시 체계 이런 것들을 이제 원시 자료를 다 크롤링해서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그 기간과 아까 저희가 앞에 그 분석한 AUC 알고리즘을 집어넣어서 준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 외에도 저희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부문에 대한 분석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영향을 분석을 했고, 그래서 최고 기온이 올라가면 교통사고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강수 영향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와 같이 분석을 수행을 했고요. 전력은 화재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여름철에는 그 실외기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여러 가지 화재 원인에 따라서 어떠한 기상 조건일 때 어떤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화재 발생 요인을 세분화해서 그 기온과 뭐 습도 자료를 이용을 해서 각각 단계를 산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부문, 여기 뭐 농업축산도 있는데 제가 다 갖고 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저희가 다루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인구 자료도 있고, 뭐 생산, 뭐 전력, 뭐 많은 보건 통계, 뭐 많은 자료를 갖고 있어서 얘들은 그러니까 계속 해마다 새로운 자료들이 나와서 이것도 계속 이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또 이제 그 피해가 딱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그 통계가 정확하다는 것도 없고, 대부분 리포트하면 그것을 이제 모아서 수집하는 것에서 누락되는 것도 있고 그럴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비정형 DB 신문 기사를 계속 스크랩을 해서 그 PA 데이터베이스도 이제 구축을 했고, 그래서 걔도 같이 검증 자료나 영향 예측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핫스팟은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같은 기온이 있을 때 어디가 가장 취약하냐라는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생각하는 취약 지역은 경제 여건, 그다음에 연령, 주거 환경, 그다음에 이동성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높으면서 경제적으로 소득이 낮고, 그다음에 주거 환경은 굉장히 그 뭐 단독주택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밀도가 그 많을수록 되게 취약한 주거 환경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고, 이동성은 더운 저희가 이제 그 KT의 유동인구 자료를 활용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더운데 그 집에서는 에어컨을 사용을 하지 않는데 이동이 없는 지역이 어딘가 그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죠. 뭐 그 개인의 영향이나 아니면 뭐 갈 데가 없다던가. 그래서 그곳을 가장 취약한 것으로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그런 곳들이 찾아보면 굉장히 낙후돼 막 이렇게 골목길에 오래된 주택들이 있는 그런 지역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동인구 자료를 계속 활용하면 좋겠지만 그게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모형을 개발을 해서 이제 그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예측할 수 있는 함수를 그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고, 그것에 타당성을 확인하고 5개의 추가 지역에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DB들을 활용을 해서 무더위 쉼터, 학교, 시장, 소득, 화재 취약 등급, 유동 DB가 뭐 보건 위험 지역, 화재 위험 지역 이런 것들을 각각 구 단위로 다 이제 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요약 보고서 체계도 개발을 해서 그 시스템 내에서 이런 정보들이 다 생산이 되고요. 그리고 그 예측 결과를 비정형 데이터와도 이와 같이 뭐 경북 영향에서 사과에 무슨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저 사과의 피해는 기사에는 나오지만 그 무슨 DB가 따로 있는 건 아니어서 그런 그 에피소드들을 반영을 해서 그런 조건이 됐을 때 뭔가 영향이 발생하는 것을 시스템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영향 예측 플랫폼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복잡한 자료들이 다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상청이나 뭐 저희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기술 이전도 많이 수행을 해서 기술 이전 기관들이 들어와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그 활용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실시간 검증 체계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표출 플랫폼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생산한 이제 영향 수준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영향 예보 보고서, 그다음에 원래 기상 정보, 상세 노출, 그다음에 각각 그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얼마나 피해가 있었는지, 피해 영향 DB, 그다음에 그 조건의 그 기상 조건을 검색을 하면 그때 과거에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그래서 유사 피해 사례를 검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영향 예측 정보를 뭐 지역별로 갖고 와서 비교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폭염과 한파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실시간 검증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요약 보고서의 예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역의 어떠한 그 영향 단계이고, 그 다음에 세부 지역별로 뭐가 제일 위험하고 얼마만큼 노출되어 있는지를 산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공간 분포까지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표출 플랫폼은 지금 이제 안정적으로 그 맨 처음에 그 동네 예보 자료를 받아서 예보에 활용할 수 있는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이 모든 알고리즘이 돌아가서 자료를 생산할 수 있게 이렇게 안정화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산출물은 이렇게 상세 기상 정보, 그다음 재해 영향 모델, 표출 플랫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를 조회하고 제공할 수 있는 저런 API 서비스도 활용 가능하게 저희가 모델을 구축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코멘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의는 일단 그 준실시간 검증 체계 개발하신 거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검증을 하려면 질환자 수나 사망자 수에 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좀 수집이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러한 정보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정보들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의는 사실 이제 아까 그 교통사고와 관련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폭염과 교통사고가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을지 잘 좀 의구심이 있어서 분석하신 결과들을 뭐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수 자료는 한 1년에서 2년 후에 나타나서 그걸 검증 자료를 활용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질병관리청에서 그 매일매일 리포트하는 그 온열 질환 그 지정된 병원에서 하는 온열 질환 자수와 사망자 수를 가지고 검증을 수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약간 휴가지 그런 곳들은 그러니까 지역별로 분석을 해보면 확실하게 그런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온도가 높아지면 그 교통사고 패턴이 좀 달라집니다. 뭐 예를 들면 이른 새벽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거예요. 더우니까 일찍 나가서 이른 새벽에 보행자 사고가 증가하고, 그리고 교통사고뿐이 아니라 뭐 그 타이어 파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이렇게 잘라 보면 잘게 쪼개서 보면 특히 위험한 지역과 위험한 유형의 사고들이 이제 관측이 됩니다. 혹시 다른 분 질의 있으신가요? 예,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발표하신 그 최열아 박사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오후 섹션인 기상, 임업, 농업, 융합기술 세미나에 대한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시간 올해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